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국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 브리핑을 하겠다는 건데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삼중수소는 워낙 배출되는 양이 적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첫날의 설명이었습니다. 공윤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휴일 빼고 매일 관련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천일염 사재기 조짐까지 보이며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더 적극적인 진화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실시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지금까지 생산 단계, 유통 단계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에서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치까지 들어 설명했습니다.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면 0.1mS의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오염수 삼중수소로 인한 피폭량은 3,300분의 1인 0.00003mS 정도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한 5배까지도 더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그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5배를 더 해도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역시 어렵습니다. 오염수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했다는 보도나 사재기로 천일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알프스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까지 방사능 물질 스트론튬이 검출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희석해 방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12일 국회에서 발의된 어민 피해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때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지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이 먼저 드러나는 곳은 매장의 소금 진열대입니다. 최근 천일염 거래량이 늘면서 일부에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중도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사재기가 벌어지는 걸로는 볼 수 없다는 정부도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마트의 소금 진열대, 소금을 사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입니다. 장바구니에 한 번에 2~3개씩 담기도 하고 종류별로 대여섯 개씩 사기도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가 는 겁니다. 일본에서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서 그러면 또 저희가 소금이 또 국산 소금이 또 품절 현상이 날 거라서 가격이 오를 거라서 오늘 마트 와서 이제 소금 종류별로 또 사려고요.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소금 진열대는 텅 비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천일염 제품도 거의 동이 났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이 마트의 전체 소금 판매량은 한 달 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훔치지 않고 하려면 소금이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더 큰 사이즈는 없다고. 상황 봐서 조금 더 사놓을까도 생각 중이에요.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소금 수요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 대형마트들에서도 소금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일부 매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품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남 신안을 비롯한 산지의 천일염 가격도 이미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20kg 천일염 한 포대의 중도매 가격은 3만 원 안팎으로 지난달보다 50%나 껑충 뛰었습니다. 염전에서도 이래 소금을 한 사람한테 많이 안 주고 좀 배분을 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고 싶다고 뭐 많이 받고 그러지는 못해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재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직거래 증가가 현재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일염 생산자 단체에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정부가 사들인 뒤 할인에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우리 국민의 84%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반면 일본 국민들은 6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두 나라 국민들은 한일 간 경제 협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서로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말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84%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2%였습니다. 반면 일본 국민들은 60%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좋다고 대답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0%에 그쳤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양국 국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엔 양국 관계가 좋다는 응답이 각각 17%에 불과했지만 올해 조사에선 한국 43%, 일본 45%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답한 한국인은 71%였고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답한 일본인은 58%였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과거사 문제나 초계기 사건 등 앙금이 말끔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민 모두 경제 협력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의 70%, 한국인의 64%가 과거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협력은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상대 국가 수반에 대한 신뢰도도 물어봤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69%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고 신뢰한다는 답변은 25%에 그쳤습니다. 반면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한다와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각각 43%와 40%로 엇비슷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과 과거사 관련 발언들이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大統領が変わり、そして今回真のこの関係、そして日韓の未来を作ろうと、こういうことでですね、ユン大統領が決心をして、そして頑張ったと思います。 이번 여론조사에선 한일 양국민 모두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진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강제동원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하라, 언뜻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사교육비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문제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의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당초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은 수능을 이야기한 겁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이 브리핑 4시간 뒤 대통령실은 수정된 내용이라며 추가로 윤 대통령의 말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문항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 카르텔이란 말이냐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교과서 위주, 당연한 말로 들리는데 그 배경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사교육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6조 원, 2021년 23조 4천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이르면 6월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려 준비 중입니다. 현장에선 대입 수능을 정규 교과과정 위주로 출제하고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학능력 시험을 5개월 앞두고 9월 모의고사를 한 차례 남겨놓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수능 출제를 콕 집어 언급하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5개 주식 종목의 무더기 폭락 사태는 지난번 라더견 주가 조작 세력의 SG 사태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하루 만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입니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대부분 큰 호재 없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3년 전보다 많게는 4배 넘게 뛰었습니다. 주가 폭락의 근원지로 지목된 인터넷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에서 적극 추천해왔던 종목들입니다. 강기혁 씨가 운영하는 이 카페는 회원수가 6천 명이 넘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당일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고 검찰은 하루 만에 강 씨를 출국 금지한 뒤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강 씨의 주식 매매 상황을 알았고 주가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의 상승 하락이라든가 관련된 특이 동향 또는 그 원인 내지는 관련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경영권 확보가 목표였던 만큼 주가를 띄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같은 수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러 통정매매를 해야 될 이익이 없잖아요. 거래 비용을 발생시켜갖고 제가 수수료를 먹는 것도 아니고 거래장을 일부러 일으켜갖고 팔아먹을 목적도 아니고. 다만 강 씨는 2년 전에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특정 4개 종목을 찍어 만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벌였다는 혐의였습니다. 특히 당시 주가 조작 종목 중 하나였던 대한방직은 이번 폭락 사태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주주행동주의를 실천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한가 사태가 일어난 건 증권사들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6시 43분 바른투자연구소 카페 운영자인 강기혁 씨는 개인적 사유로 당분간 통화가 어렵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시간 뒤 문제의 5개 종목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카페와 강 씨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자 강 씨는 턱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주주 행동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결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당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의결권을 모으기 위해서 최대한 싸게 많은 지분을 모으는 게 핵심인데 일부러 주가를 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강 씨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는 없었다면서도 대출 연장 거부로 발생하는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에 나선 점은 인정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증권사들 탓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 라더견 씨 일당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후 증권사들이 갑자기 대출 연장과 신용 거래를 막아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SG 사태 핑계를 대면서 대출을 다 중단시키겠다고 대출을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에 연장이 안 되면 또 팔아버리고. 또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만 약 4천억 원 상당이고 자신과 가족들도 300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큰 누나, 작은 자형, 그리고 처형, 제 2딸 전부 다 지금 담보 부족 걸려 있어요. 강 씨 주장에 대해 증권사들은 신용 융자 비율이 높거나 위험이 있다고 본 종목들에 대해 신용 거래를 제한한 것뿐이며 일부 증권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해당 종목들에 대한 신용 거래를 제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군 당국이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위해서 민간 방사한 업체에 개발 중인 무기를 총동원하라고 요구하고 그 비용까지 부담시키려 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국방부가 국군의 날 기념식을 성남공항에서 개최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가 뒷전으로 밀려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긴 활주로에 수백 미터 길이의 대형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년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의 모습입니다. 국내외 바이오와 국민들에게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절호의 기회인데 올해는 흥행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서울공항에서 개최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주최 측에 전시관을 옮겨서 설치해달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시관에 딸려있던 대형 주차장은 아예 폐쇄됐고 주 전시관은 활주로 왼쪽 맨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무엇보다 입구가 공항 출입구에서 가장 먼 정반대쪽에 설치되면서 관람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 전시관을 소규모로 4-5개로 쪼개 설치하다 보니
참여업체들의 부스 배치 계획도 전부 틀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방산업체들은 주최 측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방산 수출을 적극 돕겠다는 정부가 국군의 날 기념식을 빌미로 정작 방산 수출 홍보는 뒷전으로 밀어버렸다며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위해 개발 중인 무기까지 총동원하고 민간 방산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려 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업체가 협조라고 여길까요? 아니면은 사실상 요구라고 여길까요? 그 공문을 보시면 지원에 대한 요청이고요. 거기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한편 방산업계는 국방부의 요구대로 개발 중인 무기를 지원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 많은 최소 40억 원은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반사회성 인격장애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지수가 27점이 나왔는데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가해 남성은 법원에 반성문을 11번이나 제출했지만 정작 구치소에선 복수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범행 2개월 뒤 가해 남성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부산 보호관찰소의 보고서입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27점을 받았습니다. 총 40점 중 사이코패스 판단 기준인 25점을 넘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점수입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23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서 출소를 했을 때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지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올해 31살인 가해 남성은 전과 18범으로 11년 이상 인생의 3분의 1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이번 범행도 마지막 복역을 마친 지 3개월도 안 돼 저질렀습니다. 만성적 범죄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상당히 적고 또 다른 범죄를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가 온실가스와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관측사상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이번 주말부터 남부지방의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더위를 앞두고 냉방비가 걱정인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김은정 씨. 190도까지 달궈진 오븐에 대형 냉장고에서 뿜어내는 열기 때문에 냉방기를 한시라도 꺼놓을 수 없습니다. 오븐 열이 매장까지 와요. 그러니까 6시에 오픈을 하는데 6시부터 더워요. 냉방비 폭탄 걱정에도 요금 감면 혜택 등은 꿈도 못 꿉니다. 전기나 가스 요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3월만 해도 62만 원이었던 요금은 지난달 81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2달 새 20만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번 달은 아마 100만 원도 넘어갈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계속 돌아가니까. 쪽방촌은 이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월세 3만 원을 추가하면 2뼘짜리 창문이라도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한여름엔 그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요. 30도 넘어가면 위에 층은 죽어요.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쪽방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습니다. 이곳 2층은 자그마한 창문 2개만 나 있어서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데요.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없어서 세입자들은 선풍기로만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에너지 바우처를 다 지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저소득층이어야 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65살 이상이거나
장애, 중증 희귀 난치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숫자에 차상이거든.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아. 지원 대상인지 몰라 신청을 못하기도 하고 지원액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분의 몸이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떼거든요. 볼일을. 에너지 바우처가 부족하고.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연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냉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기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전기 요금을 돌려받는 아파트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 더위에 맞춰서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웠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489세대가 단체로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안 쓰는 콘센트는 빼놓는 간단한 방식인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기를 덜 쓰면 비율에 맞춰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5개월 동안 저희가 에너지 절감, 에너지 캐시백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57,000kW를 절약을 해서 에너지 캐시백으로 180만 원을 돌려받았고요. 지구도 살리고 저희 입주자분들도 좋고 해서 지금까지는 전기 사용량이 10% 이상 줄면 1kW시당 30원씩 요금 감면을 받았는데 7월부터는 세대별 신청 가구에 따라 1kW시당 100원까지 감면 폭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전기 절약에 나선 건 1년 새 전기료가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무더위가 일찍 시작하고 더 더울 것으로 예상돼 전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6월 마지막 주부터 9월 중순까지 작년보다 2주 더 길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는 시기는 8월 둘째 주 평일 5시로 전망했습니다. 이 무렵은 태풍의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은 줄고 냉방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유관기관에서는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작년과 비슷한 93기가와트로 보고 기상 상황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경우 최대 97.8기가와트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신한울 1기 가동 등 원전의 공급 능력이 늘면서 전력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당초 내일까지 제출 예정이었지만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당분간은 현행 전기료가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열흘 전 동덕여대 학생이 학교 안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고가 있었죠. 그 여파로 학생들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안전조치를 요구해도 학교 측이 듣지 않다가 참사가 났으니까 책임을 지라는 건데요. 재은효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동덕여대. 정문부터 재단 이사장과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선전문들이 빽빽히 붙어 있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사장의 동상에도 전 이사장의 흉상에도 학생들이 쓴 규탄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총장실이 있는 본관, 계단과 출입문 전체가 도배됐고 1층에선 학생들의 밤낮 없는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과 소통하여 안전대책 마련하라! 지난 5일 오전, 이 대학 교내에서 재학생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비탈길입니다. 가파른 경사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던 대형 쓰레기장은 사고 이후 철거되어 있습니다. 비탈길 가장자리 나무 계단 옆엔 철제 펜스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다른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선도 사고가 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말하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계단 보수가 일어났고 공사들이 전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뒷북 대책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미 5년 전부터 학내 언론에서 비탈길의 위험성을 공론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총장과 학생회 간의 회의에서도 학내 노후시설에 대한 학교 측의 안일한 태도가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의 속기록에는 노후시설에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미리 점검해서 예방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체 누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죽음이 발생할 것이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김명희 총장과 조원영 이사장의 책임에 있습니다. 소중한 학우의 생명을 잃고 이제서야 안전대책 내세우겠다며 얘기하...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총장은 오늘 사고 열흘 만에 처음으로 총학생회와 면담했습니다. 학생회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명혜 총장은 사퇴 여부에 즉답을 피했고 학생들은 김 총장의 퇴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윤심을 얻고 출범한 이후 여당이 용산 출장소가 됐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김 대표로선 이를 뛰어넘는 게 과제였을 텐데요. 김 대표는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점 등을 성과로 강조했지만 성과보다는 과제가 더 많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가장 큰 성과로 당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당과 원팀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건강한 당정대 관계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민 삶과 관련해선 1,000원의 아침밥 확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전세 사기 대책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AI 챗 GPT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00일 동안 뭘 하셨는지.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며 물개박수만 친다고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력한 집단, 가장 한가한 집단이라고 날석에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 체제를 보는 이 같은 시선의 배경엔 지도부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을 대신할 보궐선거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후보로 나서지 않는 무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을 불러일으킨 오인의 발언 파장도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들러리냐. 사실 중요한 핵심 그렇죠.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도. 예. 그래서 뭐 오인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당내. 당장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 속에 당 지도부가 총선 준비를 뭘 하는지 걱정이라며 선대위라도 빨리 구성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출입 기자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여야 협치 부족에 대한 책임, 2030 지지율이 안 오르는 원인을 물었는데 김 대표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회견을 마친 김 대표를 향한 기자들의 첫 질문은 대통령실에서 검사 공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한 김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혁신위원장을 다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혁신위원장 사퇴 파장을 겪은 뒤 열흘 만인데요. 여성 최초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맡았던 김은경 교수에게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 등으로 닥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구 책임자를 발표했습니다.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자폭설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래경 이사장은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출범도 하기 전에 혁신기구가 삐끗하면서 민주당은 후임 인선 작업에도 진통을 겪었고 열흘 만인 오늘에야 혁신기구 새 수장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 부원장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일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금융약자들의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주신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진 건 김 교수가 서울 서초구에 부동산 2채를 갖고 있는 부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별한 배우자가 자녀를 위해 남긴 집이란 점이 고려됐고 민주당 내부에선 여성 최초의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상징성과
금융약자 보호에 힘써온 개혁적 성향의 인사라는 점 덕분에 혁신기구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없어 개파 논란에서 자유로운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기구의 이름이나 과제, 역할이나 인적 구성 모두 새 혁신기구에 맡기고 여기서 나온 논의 결과는 지도부가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자 출신인 김 교수가 당내 갈등을 조율하며 혁신기구를 이끌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과거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물어내라며 10년 넘게 벌여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손해배상이 두려워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사실상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했다가 25일 만에 자진 해산했습니다. 현대차는 파업 참가자 29명에게 278시간 공정 중단에 따른 손실 20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비정규직 노조는 공장을 1시간 점거했는데 현대차는 이번에도 63분어치 피해액 4,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까지는 현대차의 승리, 법원은 각각 20억 원과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두 사건 판단을 모두 뒤집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수결 결정에 따른 조합원 개인에게 노조와 똑같이 책임을 묻는 건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동자 개개인의 책임은 노조에서 지위나 파업 참가 정도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이 무서워서 파업을 못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월에 200만 원 버는 노동자들에게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회사가 떠넘기려던 피해 금액도 정확히 따지라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파업 이후 추가 근무를 통해 생산량을 채웠다고 주장해왔는데 부족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손해가 생긴 게 아니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대차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해선 금속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은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쌍용차가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준 성과급 18억 원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파업이 끝나고 나면 기업들이 노동조합은 물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개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언제부턴가 마치 공식처럼 반복돼 왔습니다.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와해하는 데는 돈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거겠죠.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의 행태에는 제동이 걸렸는데 노동계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노조 파괴 전문 창조 컨설팅 자문을 받은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 87명에게 4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2016년 한국철도공사도 노조와 조합원 25명에게 403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제철은 노조와 180명에게 200억 원을, 작년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을 요구하며 50일 넘게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 5명에게 무려 47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파업 노동자 개개인에게 거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마치 공식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효과적인 노조 와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 피해액 20억 원을 처음에는 65명에게 청구했지만 노조를 탈퇴한 이들을 1명, 2명 빼주면서 대법원까지 남은 건 5명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손배를 처리시켜주겠다. 노동조합의 쪽수가 줄어들면 이제 그만큼의 쟁의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불법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 측에 대해선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차는 2년 넘게 일한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불법 파견해왔고 비정규직 노조는 이 때문에 파업을 벌였습니다.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법인에게 1심 법원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업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저항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기업 행태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동계는 노조 파괴용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노란 봉투법을 즉각 입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또 한 번 저력을 보여줬죠. 4강 진출을 이끌었던 대표팀의 김은중 감독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독님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귀국을 하셨잖아요. 네. 아직 시차 적응이라든지 좀 피곤이 덜 풀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오늘? 네, 어제 도착해서 바로 가족들과 저녁 식사 하고선 일찍 잤습니다. 일찍 네. 주무셨어요? 네. 우리 딸은 항상 많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제 집에 갔을 때 네. 고생했다라는 말. 아빠 고생했어 이렇게. 네. 그러셨군요. 조용하고 묵직하게 팀을 이끄는 모습이 화제가 됐거든요. 또 지금 장면, 수첩에 이렇게 무언가를 적으시는 장면도 화제가 됐거든요. 뭘 적으신 건가요? 우리가 준비했던 부분에서 좀 안 됐던 부분, 또 상대가 우리 팀을 좀 공략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메모를 해놓고 전반 끝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에게 또 바로바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선수들 역시도 운동장에서 흥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 역시 특히 우리 팀이 흔들리거나 실점을 먼저 했을 때 더 차분하려고 하고 이 8강전 끝나고 나서의 모습인데요. 감독님이 평소에는 굉장히 침착하신데 이때만큼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사실 우리가 월드컵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 많은 관심과 또 우리 팀이 부각이 많이 안 됐었던 건 그랬죠.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4강을 진출하면서 그 모든 거를 보상을 받았고 또 우리 선수들의 잘했다라는 거를 알려줬기 때문에 감독님도 이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청소년 대표팀을 뛰셨었잖아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또 요즘 친구들은 이런 게 다르더라. 뭐 대하는 게 좀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사실은 제가 느끼는 MZ 세대를 잘 몰라서 선수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럼 본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 그거에 대해서. 정말요? 네. 아. 강압적이 아닌 어떤 뭐 훈련에 있어서도 이해를 시켜주고 네. 그 이해를 발판으로 훈련을 좀 따라오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더 훈련의 집중력을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20세 이하에서 2대회 연속 저희가 4강 진출에 성공을 했거든요. 좀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축구가 왜 어린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두각을 드러낸다고 보시는지 감독님의 분석이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재능이 있는 선수들은 뭐 많이 있거든요. 네. 이후에 얼마만큼 발전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디다 보니까 예. 성인 무대 가서는 뭐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그리고 선수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세 이하 대표팀의 김은중 감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15k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40대 운전자가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과 함께 추격전을 펼치면서 운전자 검거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반대쪽 차선에 있는 차량을 손으로 가리킵니다.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10km를 비틀거리며 이동한 차량. 음주운전이 의심됐습니다. 차에 올라타더라고 비틀비틀하면서. 그래서 저 음주운 건데 싶어서 내가 따라가 반기라야. 출동한 경찰이 차를 돌려 음주 의심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운전석 문만 내렸어요. 두드리니까. 얼굴이 벌겋고 술 냄새가 확 났어요. 시동 끄고 하차해야 된다 하니까 머뭇머뭇하더만 집에 가야 된다고. 음주 의심 차량은 시속 100km의 속도로 차로 3개를 급하게 가로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이때 비상등을 켠 오토바이가 경찰차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어 경찰에게 신호를 보내더니 도주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주 차량을 앞질러 막아서려던 순간 이 차량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차가 섰는데 내려가고 잡으려 하니까 이제 밀고 간 거지. 넘어지고 나서 경찰관 보고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 얘기해주고.
막다른 길에서 도주 차량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고 경찰도 추격에 나섰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도주 차량 운전자를 함께 쫓았습니다. 그리고 도주극은 얼마 못 가서 막을 내렸습니다. 선생님은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처리 특례법.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하차를 거부하고 달아난 지점으로부터 5km를 더 쫓아가 이곳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40대 운전자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늘고 있죠. 오늘 인천항 부두에서는 7년 만에 대규모 치맥 파티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3천여 명이 모여서 닭강정과 맥주를 즐겼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인천항 부둣가. 테이블 400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3천여 명의 외국인들입니다. K-팝 공연에 맞춰 몸을 흔들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즐깁니다. 맥주와 닭강정, 이른바 맥강 파티가 열렸습니다. I'd like to come again. Good, very lovely, very nice. I know chicken and beer is a very popular combination in Korea. And actually, like Hong Kong people really like Korean food. 오늘 행사는 개항 140주년을 맞은 인천 역사관광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한 지역 시장의 명물인 닭강정과 차이나타운 짜장면 등 인기 먹거리가 선보였습니다. 맥강 파티의 핵심은 바로 지역 상권과 또 상생하는 인천만의 고유한 관광 콘텐츠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되게 의미가 있고요. 인천의 대규모 치맥 파티는 7년 만입니다. 2016년에는 월미도에서 6호, 즉 중국인 관광객 4,500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 비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오늘은 주로 대만과 홍콩, 동남아 등 10여 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이 1,000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소비된 닭강정은 총 1,500마리, 맥주는 1,500리터. 인천시는 이번 행사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를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의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종 복원을 위해 야생에 방사한 반달 가슴곰들, 대부분 지리산에 살고 있는데요. 8년 전 세상 밖으로 나온 오삼이라는 별명의 반달곰이 중남부 지방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여러 차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삼이가 이틀 전에 다시 민가 근처에 나타났는데 포획 과정에서 마취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숨진 채 발견된 반달가슴곰 오삼이.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8살인 오삼이는 지난 2015년 태어난 지 9달 만에 지리산에 방사됐습니다. 관리번호 KM53, 국내에서 태어난 53번째 수컷이란 뜻인데 오삼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습니다. 방사한 반달곰들은 대부분 지리산에 서식 중인데 오삼이는 달랐습니다. 2년 뒤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북 김천 수도산에서 발견됐는데 포획해서 다시 지리산에 풀어놔도 계속 수도산을 찾아갔습니다. 이듬해엔 수도산으로 가려고 고속도로를 건너다 버스의 지역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삼이의 활동 범위는 덕유산, 가야산, 수도산, 금오산, 속리산까지 국내 반달곰 가운데 가장 넓었습니다. 민가 근처에도 곧잘 출몰해 작년에만 50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민가랑 그 불과 직선거리로 한 100m 되겠나? 밑에 그 양봉이 있었어요. 한 4, 50통 넘지 아마. 국립공원공단은 민가 근처에 나타난 오삼이를 붙잡아 추정용 발신기 배터리를 교체하려 했는데 마취총을 맞고 도망가다 계곡물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서 곰은 위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획하고 그다음에 발신기를 교체하는 방식의 곰 관리에 대해서 지금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다. 현재 관리 대상인 반달곰만 85마리. 서식지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인위적 개체 증식은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전장에서 공격을 독려하면서 심지어 후퇴를 하면 아군도 쏘는 부대가 독전대인데요. 실제로 독전대에 있었다는 러시아군 포로의 증언과 함께 도망치는 병사를 쏘는 러시아군으로 보이는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독전대 같은 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후퇴하듯 흙길을 내달립니다. 이때 위쪽 숲에서 튀어나온 다른 군인 3명. 허공으로 총을 쏜 뒤 다시 도망치던 병사들에게 쏩니다. 병사들은 쓰러집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군 병사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이시 스보이흐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개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촬영됐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통신사는 이 영상이 실제 상황이고 러시아 독전대가 후퇴하는 아군 병사들에게 총을 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전대는 아군의 후퇴를 막는 부대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과 구소련에서 운영했고 도망치는 병사를 즉결 처형까지 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도 독전대 소속이었다는 러시아군 포로들의 신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후퇴하는 병사는 기관총으로 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포로는 말합니다. На второй линии и не давали отступать штурму Z. Приказ был при их наступлении бить на поражение. 영상에는 독전대가 감시했던 러시아군 병사도 나오는데 독전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В случае бегства нам сказали, что сзади стоят заградотряды. Кто там стоит, я не знаю, но...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도망치는 아군을 쏘는 독전대는 없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독전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방부도 지난해 11월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독전대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아시아인 손님의 컵에 그려진 그림, 또 무슬림 손님의 이름을 무장단체 IS라고 쓴 글씨까지 모두 스타벅스 매장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사건인데요. 이렇게 잊을만 하면 차별 논란에 휩싸이는 스타벅스가 이번엔 백인을 역차별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남자 2명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됩니다. 이들이 직원에게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물은 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직원은 음료를 시키지 않았으니 나가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한다며 나가지 않았고 그러자 직원이 경찰을 부른 겁니다. 5년 전 미국 필라델피아 스타벅스 매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스타벅스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스타벅스 CEO가 공개 사과했고 사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당시 비난 여론을 의식해 동부 지역 책임자였던 셰넌 필립스에게 백인 직원들을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필립스는 징계를 거부했고 그러자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매장의 흑인 매니저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자신은 백인이라 역차별당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뉴저지 법원은 스타벅스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며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고 스타벅스에 배상금 2,560만 달러, 우리 돈 328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스타벅스에서는 백인 손님에겐 알려준 화장실 비밀번호를 흑인 손님에겐 가르쳐주길 거부한다거나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찢어진 눈 그림을 손님의 음료컵에 그렸다가 배상금을 내는 등 차별 사건이 이어져 왔습니다. 스타벅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모든 사람이 환영받아야 한다며 다양성과 인권을 강조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인종차별 논란에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750명의 난민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이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전복됐습니다. 100여 명이 구조가 됐지만 나머지는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인데요. 그리스 정부는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라면서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은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낡은 어선 가판위를
빈틈없이 사람들이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들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새벽, 이 배가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은 104명, 7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500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Πολύ μεγάλο αριθμό ναυαγών, έναν αριθμό που νομίζω δεν έχουμε αντιμετωπίσει στο παρελθόν σε τέτοια έκταση και τέτοιο όγκο. 그리스 해양경비대는 엔진이 갑자기 멈추자 놀란 탑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갑자기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선에는 시리아와 이집트 출신 난민들이 주로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어린이와 여성 대부분은 갑판 아래에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거쳐 이탈리아로 향하는 경로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난민의 수는 공식적인 수치로만 17,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내란을 피해 목숨을 건 유럽행을 택하는 난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자료 제출을 압박해온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앞으로 노조가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입니다.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하듯이 노조 회계도 똑같이 공표하겠다는 겁니다. 노조의 회계 공시가 의무는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어 노조에게는 큰 압박입니다.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노조 회계를 감시하는 회계감사원의 자격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회계감사원은 자격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데 이제는 재무나 회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 회계년도가 끝나면 2달 안에 회계 결산을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게 알려야 합니다. 노동계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느 단체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교단체나 이런 데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사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외가 되어 있고 기업 회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후퇴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노조에게는 회계를 강화해라라고 하니까 약간. 정부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예고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조금 전인 오늘 저녁 7시 25분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4월 13일 신형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63일 만인데요. 이번 도발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치러진 한미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페루와 평가전을 갖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발 제외에다 수비 라인도 주전들이 모두 빠진 상태라서 대규모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8개월 넘게 고통을 참아오다 시즌 종료 직후 탈장 수술을 받았던 손흥민. 이젠 쉽지 않은 스트레칭 동작을 소화하고 전력 질주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수술 2주 만에 선발로 나서기는 버거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내일 경기 주장 완장을 골키퍼 김승규에게 맡겼습니다. Sonny had a little injury coming back, so he's not ready yet. He will be on the bench. We hope, every day that he gets closer to match fitness. We hope that he still gets on the field. 자연스레 공격진 변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황희찬과 나상호가 대안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강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도 관심입니다. 수비 라인은 아예 새 판을 짜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훈련소에 입소한 김민재에게 군생활 경험자로서 응원을 남긴 클린스만 감독은 I texted him, I told him good luck,
I did military service myself at the age of 18. I wish him a good experience. He's doing what he has to do. 김영건과 권경원까지 부상으로 제외됐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위기보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It's not ideal because Min Jae is Min Jae, Sonny is Sonny. It's an opportunity. It's an opportunity for the young players coming in and show us coaches. 대표팀 공격과 수비의 중심이 모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첫 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는 페루를 상대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김은중 감독이 대회를 마친 솔직한 심정을 꺼내놨습니다. 잘 싸웠지만 아쉬움은 지울 수 없다는군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어제만 해도 피곤에 지쳐있던 김은중 감독. 귀국 하루 만에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오늘 저 오전에 갔다 왔어요.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더 많이 자라가 왔더라고요. 여기 내 경기각이냐.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전에는 참 아쉽긴 하죠. 애들이 진짜 마지막으로 쏟아낸 게임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배웅해준 교민들의 감사 인사에는 색다른 보람과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아르헨티나는 축구가 전부인 나라니까 이번에 우리가 거기서 잘해주니까 너무 뿌듯하다고 한국을 좀 더 인정해주고 막 한다고. 선배 안정환의 애정어린 해설도 적잖은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따와서 아까 통화 잠깐 했으면 고맙다고 이런 식으로 뭐 칭찬 많이 해주고 잘하는 거 잘한다고 해준 건데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당구 시즌 개막전에서 공포의 목장갑 황지원 선수가 강호 레펜스를 꺾고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왼손에 낀 하얀 목장갑, 미동도 없는 무심한 표정. 바로 공포의 목장갑 황지원입니다. 벨기에 강호 레펜스와 64강에서 만났는데요. 예상과 달리 팽팽한 승부가 이어집니다. 황지원이 먼저 1세트를 따내자 레펜스도 2세트를 가져가며 맞섰는데요. 승부처는 3세트였습니다. 3대9까지 밀리던 황지원이 5연속 득점을 포함해 무시무시한 뒷심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4세트에서도 까다로운 뱅크샷을 성공시키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경기를 통틀어 2점짜리 뱅크샷만 무려 11개, 당당하게 32강에 진출합니다. 개성 넘치는 당구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공포의 목장갑, 개인 최고 성적인 8강,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오심 논란으로 패한 메이저리그 감독이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장에 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토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9회 말 원아웃 만루 상황, 유격수가 잡아서 홈에서 아웃, 그리고 1루에 그런데 여기서 실책이 나오면서 휴스턴이 끝내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주자가 송구를 방해한 3피트 아웃 상황인 것 같아요. 오심 항의에도 경기는 끝났는데 워싱턴의 마르티네스 감독 오심의 증거라면서 문제 상황을 인쇄까지 해서 들고 왔어요. This is what the umpires see that he's running down the line. I'm tired of it. Tired of it. Fix it. 이 정도면 심판들도 느끼는 게 있겠죠. 이번엔 발야구의 진수 감상하시죠. 실책으로 출루한 양키스의 카이너 팔레파. 곧바로 2루를 훔치고 공이 빠진 사이 3루까지 진루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3루에서 홈으로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상대가 방심한 사이 과감하게 파고듭니다. 기가 막힌 홈스틸. 롯데에서도 뛰었던 투수 레일리 완전히 허를 찔렸네요. 마지막은 억세게 운이 나빴던 시애틀입니다. 모두가 홈런을 예감한 타구인데 이게 중견수 호수비에 잡히고 맙니다. 5회에도 또 한 번 장타성 타구를 날리는데 이번에도 상대 글러브에 쏙 들어갑니다. 4점 차로 뒤진 9회엔 진짜 속이 상합니다. 말루에서 완벽한 홈런 타구를 보였는데 이것마저 상대 수비에 잡히네요. 정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유럽 네이션스리그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가 네덜란드를 꺾고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는데요. 페트코비치의 중거리 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동해상이 이어진 동쪽과 달리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햇살이 무척 따가웠는데요. 지금 곳곳에 이어지고 있는 소나기도 밤 사이에는 모두 잦아들겠고요. 내일은 갑자기 지나는 비구름 없이 전국의 하늘이 내내 맑겠습니다. 단 햇살이 더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더위가 더욱더 심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대구 등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후로는 더위의 기세가 더욱더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는 더운 공기까지 쌓이면서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일요일에는 33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되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올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은 여름 더위에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볕이 무척 뜨겁겠습니다. 낮 시간대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을 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9도, 강릉과 대전 31도, 광주 32도로 더 덥겠습니다. 이 같은 고온 현상은 다음 주 화요일 남쪽을 시작으로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